정감장애는 다른 방법으로 지적으로 조명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생생하게 형상화될 수는 있다. 그림에 소질이 있는 환자들은 그림으로 정감을 얼마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술적으로나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표현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환상이 활동할 공간이 주어졌느냐 하는 것과 가능한 잘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원칙적으로 이 과정은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다. 이 경우에도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은 산물이 만들어지며 그곳은 밝은 곳을 향한 무의식적 노력과 본질을 향한 의식의 노력이 공동의 산물 속에 구현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구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감의 불쾌함은 없지만 단지 일반적인 막연함, 파악할 수 없는 불쾌감, 모든 것에 대한 저항감, 지루함 또는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한 혐오감, 혹은 자세히 규정할 수 없는 공허감이 있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이러한 경우는 확실한 출발점이 없으므로 처음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리비도의 특별한 내향화가 필요해진다. 아마 이에 유리한 외부 조건의 뒷받침, 즉 특히 리비도가 내향화될 경향을 지닌 밤의 절대 정숙과 같은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니체가 말하듯 밤은 바로 모든 샘솟는 우물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의 영혼도 샘솟는 우물이다. 비판적인 주의력은 차단되어야 한다. 시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그들의 기대를 내면의 심상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대개는 그런 환상이 제공되는데 그것은 조심스럽게 관찰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청각적 언어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내면적인 말을 듣게 된다. 어쩌면 처음에는 겉보기에 의미 없는 듯 보이는 문장들의 단순한 조각이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주의 깊게 기록되어야 한다. 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또 다른 말소리를 듣는다. 즉 자신의 행동과 충동적 행위를 평가하는 일종의 내면의 비판자나 심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신병 환자는 이 말소리를 시끄러운 환청으로 듣는다. 물론 이 말소리는 항상 부담스럽고 반항적이어서 거의 한결같이 억압되지만 어느 정도 발달된 내면의 삶을 지닌 정상인은 이와 같은 듣기 어려운 말소리를 재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 재료와 관계를 맺고 그로써 초월적 기능을 위한 사전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내면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무의식의 내용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런 환자들은 조형 재료의 이점을 이용한다. 운동에 소질이 있어서 움직임, 즉 춤을 통해 무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비교적 드물다. 움직임은 기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이 동작을 이후에 찬찬히 그대로 그려내도록 해야 한다. 드물지만 마찬가지로 이용 가능한 것은 직접 혹은 플랑세트로 하는 자동 기술이다. 이러한 과정도 대단히 유용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제 우리는 기술 방식으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더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도달한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어떤 선언적인 대답도 없다. 왜냐하면 의식과 무의식의 산물이 충돌함으로써 비로소 임시적이지만 뒤따라오는 모든 특정한 반응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경험만이 그에 대해 해명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주로 두 가지 다른 경향, 하나는 형상화의 방향으로, 다른 하나는 이해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형상화의 원칙이 우세한 곳에서는 얻은 재료가 다양하고 양적으로 증가하며 이때 형상화된 환경을 자극하고 주로 심미적 모티브로 작용하는 어느 정도 판에 박힌 상징으로서의 모티프의 응축이 생긴다. 이 경향은 예술적 형상화라는 심미적 문제로 이끈다. 이에 반해 이해의 원칙이 우세한 곳에서는 심미적 측면이 비교적 덜 흥미롭고 심지어 때로는 방해로 느껴지기조차 한다. 반면에 무의식적 산물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려고 깊이 몰두하게 된다. 표현의 심미적 형상화가 모티프의 형식적 측면을 고집하는 경향을 띠는 반면 직관적 이해는 좀 더 주의 깊게 형상화했더라면 드러났을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주 자료의 단순하고 불충분한 암시로부터 의미를 재빨리 포착하려 든다. 이러한 두 방향은 어떤 인위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인격의 특이성에서 나온다. 두 방향에는 위험성이나 전형적인 빗나감 또는 오류가 있다. 심미적 경향의 위험성은 초월적 기능의 본질적 목표에서 벗어나
리비도가 순수한 심미적 예술적 조형 문제인 옆길로 빠지도록 이끌어감으로써 외형적인 것 혹은 만들어진 형상의 예술적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데 있다. 이해하려는 형상의 위험성은 내용적 측면의 과대평가로서 내용이 직접 분석과 해석을 받음으로써 대상이 지닌 필수적이고 상징적인 특성을 잃게 되는 데 있다. 그러나 어느 지점까지는 개인적으로 각각 우세한 심미적 혹은 지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옆길로 빠지는 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빗나감의 위험성은 마땅히 강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무의식에서 산출된 형상들의 과대평가는 그런 산물에 대해 이전에 생긴 마찬가지로 턱없는 과소평가 때문에 정신적 발달의 어느 지점부터 매우 커지는 법이다. 과소평가는 무의식의 자료를 형상화하는 데 가장 큰 장애의 하나이다. 이때 개인적 산물에 대한 집단적 과소평가가 나타난다. 즉, 집단적인 틀에 맞지 않다면 어떤 것도 좋거나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 예술은 물론 보상적 시도를 시작한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개인적 산물의 집단적인 인정이 아니라 그 산물의 주관적 평가, 즉 주체를 위한 그 산물의 의미, 내용과 가치를 이해하는 일이다. 물론 자기 고유의 산물에 대한 열등감이 어디서나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종종 볼 수 있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 즉 천진하고 비판 없는 과대평가인데 그는 당연히 집단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장애가 되는 초기의 열등감이 극복되면 그 반대, 즉 그만큼 엄청난 과대평가로 쉽게 바뀔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 초기의 과대평가는 흔히 가치절하된 비관론으로 변한다. 이와 같은 오판은 개체의 비자주성과 무의식성의 그 원인이 있으며 개인이 집단적 가치만을 측정할 줄 알거나 자아팽창에 의해 판단 자체를 상실한 데 있다. 하나의 길은 다른 길의 조절 원리 같다. 두 길은 서로 보상적인 관계에 있다. 경험은 이런 공식을 지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능한 보편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심미적 조형은 의미의 이해를 그리고 이해는 심미적 형상화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두 경향은 초월적 기능을 위해 서로를 보충한다. 양쪽 길을 향한 첫 발걸음은 같은 원리를 따른다. 의식은 그 표현 수단을 무의식의 내용에 제공한다. 의식은 그 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을 뜻하는 방향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형식과 내용면에서의 운용은 무의식에 의거한 착상에 맡김으로써 가능하다. 이 상황은 의식의 관점에 고통스러운 보류를 뜻한다. 의식의 문턱을 넘어서기에 원래 아주 약하거나 아니면 여러 이유에 의해 의식에서 제외된 부적절한 것들로서 무의식의 내용이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는 것을 상상한다면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것들은 대부분 반갑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내용들이므로 이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내용을 억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듯하다. 다만 내용의 작은 부분만이 집단적 혹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상한 가치를 갖는다. 집단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내용이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큰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은 정감적인 강조를 통하여 표현된다. 이것은 주체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느껴지든 혹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든 상관없다. 인간 공동체도 정동성을 건드리는 새롭고 알려지지 않는 관념을 받아들이는 데서는 갈등을 나타낸다. 시작 과정의 목적은 감정이 강조된 내용을 발견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문제는 늘 의식의 일방성이 본능층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이다. 이 두 길은 원칙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미적 측면이 결정적인 것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지적 도덕적 측면이 결정적인 것이 될 때 비로소 갈라진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똑같은 정도로 나란히 있거나 혹은 양자의 율동적인 교대일 것이다. 다른 부분이 없는 한쪽은 거의 있을 법하지 않지만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도 일어난다. 뜻을 희생하면서 형상을 만들려는 의지가 자기 대상 그 자체를 탈취하거나 이해하려 하는 의지가 성급하게 조형성을 무시해버린다. 무의식의 내용은 우선 형상화를 통하여 표현된 것을 먼저 뚜렷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고 모든 표명이 파악될 수 있도록 제시된 다음에야 비로소 평가된다. 이런 이유에서 프로이트는 꿈의 내용을 해석하기 이전에 말하자면 자유의 연상을 형태로 꿈을 표현하게 하였다. 꿈의 내용에 오직 사고상의 맥락을 설명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충분한 것이 아니다.
가시적 형상을 통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자주 생긴다.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조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오성이 찾으려고 헛수고한 비밀을 손이 밝혀내는 경우가 흔하다. 조형을 통해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을 더욱 자세히 꾸게 되며 비록 그것이 주체에게 무의식인 채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고립되고 우연한 사건들은 전체의 인격 속에 통합된다. 이로써 심미적 형상화를 끝내고 의미를 발견하기를 포기한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는 때때로 자신이 예술가라는 오해지만 잘못된 생각이 일어난다. 주의 깊은 조형을 표기한 이해의 의지는 거친 착상에 매달리기 때문에 단단한 기초가 부족하다. 그러나 형상화된 산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내다볼 수 있게 된다. 진료가 적게 형상화되면 될수록 이해가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론적 도덕적 선입관에 의해 정해질 위험성이 더 커진다. 이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이해는 근본적 착상의 가정적이지만 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의미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다. 분명한 것은 그에 대한 충분한 동기가 있어야 이런 형식 과정이 합당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 이끌어가는 의지가 살아있을 때라야만이 그에게 지위를 맡길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의식이 어떤 식으로든 공경에 처해 있는 경우다. 무의식의 내용을 형상화하고 형상화된 것의 의미를 성공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이런 상황에서 자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로써 자아와 무의식의 만남이 시작된다. 이는 대극이 접근하여 제3자가 생기는 즉 초월적 기능이 일어나는 과정인 제2의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무의식은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며 자아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다. 여기서는 개별적인 자아의 정의를 내리지 않겠고 어린 시절부터 그 존재가 증명되고 있는 의식의 연속적인 중심으로서의 자아의 평범한 현실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다. 자아 저편에는 하나의 정신적 사상이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무의식적 현상 덕분에 존재하게 된 산물로서 자아와 그의 성향에 대해 어느 정도 대극관계에 있다. 무의식과의 모든 대면에서 이러한 관점은 중요하다. 자아는 무의식에 대하여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유지해야 하고 역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필수적인 경고나 다름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문명화된 인간의 의식이 무의식을 제약하는 방법으로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인정된 무의식은 자아에 대하여 곧장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전에 의식이 무의식을 억압했던 것처럼 자유로워진 무의식이 자아로 밀고 들어가 압도할 수 있는 것이다. 위험성은 자아가 마음의 평정을 잃는 데 있으며 이것은 정감적 요소의 쇄도에 대항하여 자아의 존립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상황은 정신분열증의 시초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무의식과의 대결이 정감의 동력을 밀쳐버릴 때 이러한 위험성은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저 미미한 정도에 그칠 수 있다. 정감의 제거는 또한 반대 입장을 심미화하거나 지성화함으로써 시도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의식과의 대결은 전면전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초월적 기능에 관한 한 제한된 조건 아래 진행될 수 있는 구분 과정이 아니라 모든 측면이 관여되고 혹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관여되어야 하는 전체 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감에 완전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심미화와 지성화는 위협적인 정감에 대항하는 뛰어난 무기지만 그것은 단지 긴급한 위협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이게 해야 될 의무를 제거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노이로제, 신경증 치료에서 정동적 요소를 충분히 참작해야 한다는 사실은 프로이트의 근본적인 통찰 덕분이다. 다시 말해 인격은 가치 있는 전체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때 의사가 이론적 방패로 얼마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는 제각기 자유재량으로 판단할 미묘한 문제다. 어쨌든 노이로제 치료는 심리적 온천 요양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과 모든 영역에 관여하도록 인격을 새로이 하는 것이다. 반대극과의 대면은 매우 중요한 일로 때로는 무척 많은 것들이 이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측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대면의 무조건적인 요청이다. 이것만으로도 조절적인 요소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무의식의 신뢰를 보내 의식의 자동적인 장애 대신에 협동작업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이런 대면에서는 자아의 입장에만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도 똑같은 권위가 부여된다. 대면은 자아에 의해 진행되지만 무의식에도 발언권이 주어진다. 나머지 한쪽 부분도 받아들인다. 이러한 대면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우는 다른 말소리를 어느 정도 뚜렷이 듣는 사례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말소리를 기록하고 자아의 관점에서 그 말에 대해 아주 쉽게 대답할 줄 안다. 그것은 마치 대등한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하는 것과 같다. 각기 상대방의 타당한 논거를 신뢰하고 대립되는 입장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토론함으로써 서로 균형 있게 맞추거나 확실히 구별짓기 때문에 그 노력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입장이 일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개 양쪽 측면에서 희생을 요하는 오랜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대결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악마를 변호하는 역할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는데 얼마나 인색한지를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다. 그 능력이 모든 인간적 공동체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 조건인데도 말이다. 자기 자신과의 대결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이런 보편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을 정도로 자기 내부의 또 다른 자에게 그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면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외부적 객관성의 척도다. 내면적 대화의 경우에는 대결이 그렇게 간단하다고 하지만 단지 그림의 산물이 제시된 다른 경우에는 그 대결이 틀림없이 더욱 복잡해 보인다. 그림의 산물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웅변적인 언어가 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귀머거리, 벙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상물에 대하여 자아는 주도권을 발휘하여 이 표지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파우스트적인 물음은 깨우치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 대답이 직접적이고 자연스럽게 나오면 나올수록 가치가 있다. 직접성과 자연성은 대체로 반응의 전체성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이때 대결 자체가 모든 부분에서 의식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요구는 없다. 전체적 반응이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을 만한 정신적 전제, 견해, 개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위의 것들 대신에 나타난 재치 있는 수다보다 더 값진 것, 말없는 예감에 찬 느낌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논란과 정감의 우왕좌왕은 대극의 초월적 기능을 표현한다. 관점의 대립은 에너지로 부화된 긴장을 뜻하며 그것은 활기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제3의 것이 되는데 이것은 제3자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원리에서 따른 논리적인 사상이 결코 아니고 대극들 사이의 매달림으로부터의 전진, 존재의 새로운 단계, 새로운 상황을 불러오는 살아있는 탄생에 해당된다. 초월적 기능은 서로 접근한 대극들의 특성으로 드러난다. 대극이 물론 갈등을 피할 목적으로 서로 거리를 유지하는 동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죽음의 정지 상태에 머무른다. 개별적인 경우에서 대극이 무엇으로 나타나든 간에 언제나 일방적성에 빠져들어 완고해지는 의식이 본능적 전체성과 자유의 상에 직면하는 것의 문제다. 이는 한편으로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 세계를, 다른 한편으로는 늘상 오해되긴 하지만 정신적 관조의 세계를 모두 지닌 유인 암호, 고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의 일방성을 보상하고 교정하면서 어둠에서 나와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인간의 기본 도면에서 멀어졌는지를, 그리고 자신의 정신적인 불구자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여기서 초월적 기능의 외적 형식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더 큰 관심사인 그 이상의 과제는 초월적 기능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묘사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모두 제거되지는 않았다. 즉,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개념적 기초가 마련되기까지는 일련의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지금까지 학문적인 사람들이 대개는 아직 이러한 심리학적 속도와 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들은 항상 너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든가 철학적 지적 선입견을 가지고 관여하여 심리학적 맥락을 그 의미에 합당하게 평가할 줄 모른다.
개인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늘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어쩌면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촉발된 자극은 자신에게는 유효하지만 다른 심리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찰하지 못한다. 어쨌든 우리는 보편타당한 설명의 틀에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떨어져 있다. 심리학적인 의사소통에서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은 묘사된 심리학적 맥락이 진실인지 혹은 옳은지를 알려고 하는 경솔한 호기심이다. 묘사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허위가 아니라면 그것은 그 자체를 유효하며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그 유효성이 입증된다. 우리는 창조주의 의지엔 진실된 혹은 옳은 발명이었던가? 마찬가지로 유치한 것은 정신적 삶에서 신화적 전제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편견이다. 사람들은 신화적 전제들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학문적 해명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 신화소는 그 외견상의 진술이 비록 진실이라는 우리의 거창한 개념과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재한다. 대극적 입장과의 대결이 전체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배제되는 것이 없다. 비록 조각 부분들만 의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토론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무의식적이던 내용을 대면함으로써 의식은 꾸준히 확장된다. 혹은 더 잘 표현하자면 의식이 무의식적 내용의 통합을 위해 애쓴다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 문제 제기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지성이 갖추어졌음에도 용기와 자신감이 모자라거나 혹은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게으르고 비겁하다. 그러나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초월적 기능은 정신치료의 값진 보완이 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결코 가소평가할 수 없는 이점을 마련해준다. 그 이점이란 의사와 그의 능력에 자존심 상할 정도로 의존하지 않고도 환자 자신의 힘으로 의사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노력으로 자유롭게 하며 자기 자신이 되는 용기를 찾는 길이다. 굉장히 긴 초기 논문이죠. 1910년대에 쓰여진 논문인데 이 내용이 어떤 융의 초기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좀 궁금해요. 여기서 어쩌면 융의 얘기 속에서 어떤 우리 외부적으로 향하던 것들이 우리 리비도가 외부에 향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내양화가 필요해져. 리비도에 특별한 내양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에 유리한 외부 조건의 뒷받침, 즉 특히 리비도가 내양화될 경향을 지닌 밤의 절대 정숙과 같은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어딘가요? 이게 357쪽에 357쪽에 중간 패러그래프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좀 내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구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감의 불쾌함은 없지만 단지 막연한 일반적인 막연한 파악할 수 없는 불쾌감, 모든 것에 대한 저항감, 지루함 혹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한 혐오감 혹은 자세히 규정할 수 없는 공허감이 있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이러한 경우는 확실한 출발점이 없으므로 처음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리비도의 특별한 내양화가 필요해진다. 아마 이에 유리한 외부 조건의 뒷받침, 즉 특히 리비도가 내양화될 경향을 지닌 밤의 절대정숙과 같은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니체가 말하듯이 밤은 바로 모든 샘솟는 우물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의 영혼도 샘솟는 우물이다. 이제 이 얘기 속에 어떤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양에서 보고 있는 부분을 서양식으로 소화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해요. 먼저 그 앞서서 여러 가지 정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 환자들이 그림으로 정감을 표현하는 이런 활동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 예술 치료가 아마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환자들이 환상이 불러일으켜 주도록 도와준다는, 환상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의 길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지점에서 프로이드의 자유현상이나 융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융도 어떤 꿈 분석이나 꿈이나 환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이라 그래서 적극적 환상법 이런 이론 기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만나게 해서 이 의식이 무의식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어떤 거꾸로 또 의식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무의식의 내용을 순화한다. 이렇게 상호작용 같은 것을 상상하고 있어서 어떤 대극인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 협조하는 길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임상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만 그런 정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뭔지 감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쾌감도 있고 여러 가지 혐오감, 그래서 치료가 생각만큼 진전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들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면은 그림을 그린다, 환상을 한다 하는 것은 보통은 대상을 중심으로 일어나겠죠. 대상을 형상화하거나 그런 형상이나 관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리비도가 대상을 향한다, 이렇게 외부로 향하는 리비도인데, 융이 이해한 것은 치료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리비도의 내향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리비도가 내향화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서 밤의 절대 정숙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 이 얘기는 뭐 사일런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숙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이 다 가라앉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얘기죠. 한편에서는 환상 얘기를 하고 있죠. 환상들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속에서 치료 기법이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방식만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이 여기서 융이 경험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쉽게 어떤 형상화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쩌면 리비도가 내향화된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동양 쪽의 생각을 소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정숙이라는 개념 속에, 특히 불가에서는 우리가 형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형상이 대부분 경계에서 오는 형상, 경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인데 대상에 대한 여러 형상들을 우리는 경험한다. 그래서 대상의 이런 형상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이때 우리가 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자기에 대한 상이나 사람에 대한 상,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이나 나의 상, 그래서 셀프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리고 대상의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상들이 다 번뇌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들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모든 형사이나 어떤 관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고유한 자기를 만난다. 여기서 참 자기를 만난다, 혹은 진화를 만난다, 자기의 자성을 만난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으로부터 해서부터
완전한 벗어남을 동양이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패러그래프 같아요.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것이 밤은 바로 모든 샘솟는 우물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곳이고 나의 영혼도 샘솟는 우물이다. 근데 이 밤은 여기서는 리비도가 내양화될 경향을 지닌, 그러니까 리비도가 외부 형상으로 쫓아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시간으로 보고 이때 절대 정숙의 시간이다. 이렇게 절대 정숙과 같은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이걸 밤의 절대 정숙이라고 하는 것이 리비도의 내영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내영화라고 할 때 리비도가 여기서 얘기하고는 자아라는 개념으로 가겠죠. 결국 근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도 동양 쪽에서 보아서는 그 부분도 하나의 허상이다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보고 있는 대상과 그리고 자아상, 이 모든 것들을 허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허상을 넘어서야 우리가 참 자기를 만난다고 하는 이 마음, 이 참자기라는 개념을 어떤 분이 이걸 견실심이라고 따로 구별을 하더라고요. 이 견실심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죽는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마음을 견실심이다.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융이 접근하고 있는 부분, 형상을 통하고 형상을 특히 예술치료나 이런 쪽에서 또는 여기서 자동기술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자동기술을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것을 자꾸 의식으로 끌어오는 작업인데 동양에서 보는 것은 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보통 현상과 실체를 구별하고 있는 거죠. 실체와 현상을 구별하려고 하는 동양 쪽의 개념인데 서양에서 지금 융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건 동양에서 보고 있는 어떤 실체와 현상의 이야기보다는 훨씬 제한된 범위에 거의 현상에 대한 이해에 더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융의 이야기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못 따라가는 건지 산만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의식과 무의식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네. 보면은 뭐 프로이트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무의식에서 뭔가 어떤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본질적인 것을 뭔가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본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무의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도 좀 뭔가가 예를 들어 비혼만 해도 무의식의 자체에 어떤 신성이라든지 이런 신비함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접근하고도 있지만은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과연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거기에서는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서 그 한편으로는 보완적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뭐 상당한 그 뭐랄까 자기 합리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신화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진리를 그 인류의 진리를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자칫하면 이거는 상당한 인간에 대한 왜곡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제 그런 문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는 것이 과연 그 예술적인 표현이 무의식적인 것이 표현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 그 사람의 무의식인지 아니면 왜곡된 상인지 그것도 사실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동양에서는 이게 모두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영원불변한 것이랄지 실체, 그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보는 거죠. 그 자체도 그냥 많은 경우에 망상 수준인 경우들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망상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떤 동양 쪽에서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거나 그게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동양에서 그 팔식이라고 하는 것 쪽에는 무의식의 요소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 팔식에 있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윤회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것들, 계속 우리 반복 중독을 일으키고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거 자체가 우리의 망상을 가져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윤회라고 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불교의 교리라기보다는 또 그것도 한번 재밌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윤회라고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인간이 그 허상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오히려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뭐 동물로 태어났다, 곤충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속에 자기에 대한 인식이 계속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인지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 두 가지 개념을 다 쓰는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라고 한다 치더라도 본래 자기가 있는데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나타난 모습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런 편에서 보면은 그 윤회라는 말 속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허상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자성을 제외하고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어떤 망상의 세계, 어떤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나고 죽는 게 없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현상으로 보면은 생로병사가 있지만 어떤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바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라는 어떤 우주론이에요. 근데 굉장히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시간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인식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잘못된 왜곡된 게 뭐냐면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 교리처럼 잡혀가지고 다시 살아난다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활의 이야기를 성경에 가만히 보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또 부활이 부활을 못할까봐 걱정되는 기독교가 아니고 부활은 다 한다가 기독교의 교리거든요. 그런데 부활은 다 하는데 어떤 부활이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고 영생은 있을 수밖에 없다 같은 거. 어떤 모습이든지 영생은 반드시 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아는 생각하는 그런 제 의식의 수준에서 영생이라는 게 그럼 무언가가 의식도 아닌 것이 무의식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결국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어떤 모호한 상태라고 할까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을 보면 부활인데 단지 부활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그 전부 다 불확실한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활 그 이야기에서도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그걸 왜곡시켜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뭐랄까 신념이든지 교리든지 뭐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냥 이게 인간의 삶에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의식 수준에서 그걸 하나의 그냥 나타날 현상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왜곡된 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주님께서는 이제 예술을 하셨지만은 과연 예술 속에 얼마나 우리의 그 진실한 모습이 나타날까 그런 의문들.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든지 뭐 이념이든지 뭐 하나도 그 진리라든지 뭐랄까요 그 참된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약간 뭐 비관적이고 회의론적이지만은 인간이 원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거부터 몇 가지 얘기를 오늘 그걸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그거는
지금 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예술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는 예술을 그 학부 때부터 전공을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어떤 비판적인 어떤 시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에 특히 전체적인 예술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치료에 사용할 때 어떨까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1대1로 해석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정신병적인 어떤 것까지 부추길 수 있는 어떤 요소까지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고 하는데 언어로서 하지 못하는 어떤 굉장히 깊은 어떤 부분과 또 자유로운 부분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폭넓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저는 높이 평가하지만 여기서 1대1로 어떻게 이것이 무의식이다 또는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완적으로 언어 치료랑 굉장히 보완적으로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치료사 선생님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툴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현상학적인 부분, 동양적인 부분,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그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제가 지식이 좀 짧아가지고 사실 동양적인 철학을 해보면 굉장히 지극히 현세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에 가깝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 정신이 만약에 그 현세적인, 현상적인 이 전체에 대한 어떤 깨우침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어디로 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저는 그 서양적인 것, 어떤 하나님을 설정을 해놓고 아니면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걸 설정해놓고 마치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듯한 이분적인 그것에 그게 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또 열등한 것인가 라는 거에 또 의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양적인 어떤 철학을 한마디로 하지는 못하는 거고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아직 너무나 지식이 없지만 그것을 깨우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하는 경우에는 뒤에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치료에 사용할 때 또는 종교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두 부분이 좀 그냥 아주 편리하게 얘기한다면 상호 보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내담자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강 목사님은 훨씬 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범계의 어떤 그냥 그 우둔한 중생으로서 뭐를 쫓아가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뭐를 쫓아가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한다면은 좋으나 여러 가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굉장히 좀 누가 보면은 야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옛날에 부모가 그 임금님을 부모같이 여긴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군사부일체. 군사부일체. 그 말이 옛날에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렸는데 요새는 굉장히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70%는 노비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합리적으로 아무 비판 의식 없이, 제가 무슨 글을 읽고 그렇게 생각하면 옛날에 선교사가 하나가 노비에 대한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노비에 대한 글을 쓴 거를 한번 봤는데 너무나 맹목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측면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이 하라 그러면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그걸 하는 거를 굉장히 일하는 거를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측면이 같이 들어오는데 차라리 어떤 계약 관계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이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어머니 같은 그런 임금님을 모시니까 이런 거지 라는 그런 비판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서양이라 그래서 어떻게 좀 나았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쓰이냐의 문제에서 그 동양적인 것은 어떤 깨우침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어떤 깨우침을 필요금이 들지 않았을 때 어떤 아둔한 어떤 내담자나 일개 중생으로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떻게 그것을 좀 더 나은 그걸로 추구를 할 수 있을까 할 때 그 방법론 자체가 굉장히 동양 서양 결국에는 같은 거라고 해도 방법론 자체를 굉장히 다르게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사실 크게 다르죠. 예, 그것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조건 이거가 더 우월하고 이거가 열등하고 할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신도들을 이끄실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저기 뭐 추구하는 거가 뭐냐면 항상 그 말하자면 파트너십이니까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보는데 왜냐면은 저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도 그 조선시대에 말하자면 용비어천가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왕권의 그 왕권도 특히 성경에는 다윗 왕조에 대한 어떤 정당성 부여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얼만큼 그게 깔려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게다가 또 성경이라든지 종교적인 경전이라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맹목적인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가 그 가장 그 스탠다드한 거라든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손을 대면은 조직적으로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비판적인 기능들이 상당히 없어진 것이 이제 그런 면이라 보는데, 근데 그걸 용감하게 그걸 비판하고 딱 덤비들면은 뭐 동양의 중국에서 말하는 군사부 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양에도 이게 종교적인 개념이나 신화 속에 다 깔려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실권자들이나 권력자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집트만 해도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그 라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 정당성을 부여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집트도 그렇고 다 노비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노비가 되었는데, 이제 예를 지금은 정치에서는 노비라고 안 하면서도 다들 이제 사회적인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알고 보니까 우리가 노비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월급쟁이들이 노비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 교회에서도 보면,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겸손을 가장한 노비를 만들어 버린 거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체적으로 이렇게 깨어나 가지고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동등성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단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고 예수님도 제자들뿐 아니라 사람들을 친구라고 불렀다는 것은 동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거든.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는 동등성에 대해서 어떤 전혀 동등하지 않은데 동등함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조직적으로 동등하지 않게 자꾸 만들어 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노예 근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노비 근성이라는 게 이게 삶의 태도뿐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지배적으로 작용해 버리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그런 구조가 상당히 의식에 영향을 계속 끼쳐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내용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를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못된 무의식을 갖다가 새롭게 깨우쳐 가지고 어떻게 보면서 상호 보완이 되려 그러면은, 사실은 건강한 상태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대등한 관계에서 보완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배적인 한쪽에 치우친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의 어떤 마치 보완적인 관계처럼 나버리면은, 결국은 인간의 삶이라는 자체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내부 속에서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참한 어떤 상태,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강부사 말씀드리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그 얘기. 어떤 의식과 무의식 모두가 현상학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다 같은 레벨에 있는 거고 의식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의 차이이지 이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들어있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 들어있다가 아니 그냥 현상의 세계도 그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경험이 축적돼 있고 그래요. 이게 어떤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서양식으로 이걸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개념들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에서는 이거 업이라고 보는 거죠. 업장, 업식.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면 경험들의 축적이라고 보는 거죠. 과거의 경험들이 그게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의식 속으로 튀쳐나오는 경우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어떤 업이 있다. 이게 무의식의 세계가 열려 있는 거죠. 그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 자체가 어떤 품질 보증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상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의식과 무의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더 다른 차원의 세계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점에서 지금 동양에서 보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논할 문제가 아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음과 양의 세계만 가지고 해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음양이 나눠지기 이전의 상태, 천지가 나눠지기 전의 상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그것을 자성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성은 온 우주에 다 충만하다 하는 점에서 어쩌면 내가 전 우주이기도 하고 우주가 나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뭔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 굉장히 큰 인식론의 차이인 것으로 보여요. 이제 어떤 분은 하늘도 내가 만들었고 땅도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지배를 받을 것이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 사상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각각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유무의 차원, 어떤 분별의 차원, 좋고 나쁨의 차원, 시비의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융이 계속해서 의식과 무의식의 합일에 의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이 서양의 얘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예술적인 형상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의미의 내용을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적인 접근과 또 하나는 감성적인 접근.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적 방어를 통해서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정감을 자기의 정서를 거의 정서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분들에게서는 아까 얘기한 예술 치료를 통해서 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느 치료의 단계가 가면은 의미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보통 뉴라틱한 환자 수준에서는 신경질적인 환자 수준에서는 해석을 통해서 치료한다고 하는 게 통찰을 통한 거죠. 인사이트를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통찰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통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 통찰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대로 불가에서 얘기하는 어떤 우리의 참자아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학적 세계 속에서의 치료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은 물론 융이 그걸 넘어서고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넘어설 수 있는 방법론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융의 얘기 속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사이카틱한 환자나 혹은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은 이게 지금 불가에서 하는 이런 얘기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서양의 방법론이 이렇게 심한 환자층에 대해서는 정신분석적인 치료건 혹은 예술 치료건 아니면 여러 다른 치료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대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이카틱한 환자나 보드라인 환자를 보거나 혹은 자기 심리학을 통해서 자기의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자를 어떤 코어의 자기 심리학이 치료하려고 애쓰고 있고,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또 영국 쪽에서는 신경증 레벨이거나 아니면 보드라인 레벨이거나 다 어떤 사이카틱한 레벨이나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런 인터퍼스널한 쪽, 그 대인관계 심리학 쪽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치료법들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만나는 현실 생활 속에서 큰 임상적으로 도와줘야 될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이 서양적인 치료법이 굉장히 주요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 차원도 깊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치료 과정 속에서 동양적인 사고가 치료자들에게는 치료자들이 내담자들 이해하는 데는 또 큰 통찰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 동양적인 기법, 어쩌면 동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양 사상이 바로 치료 기법으로 사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사람들의 성숙을 도와주고 근원적인 철학적이나 영성적인 추구를 하는 분들에게는 동양적인 이런 사상이나 접근법이 그걸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서양식으로 이분법의 세계 속에 멈춰 있는 것에서 그걸 벗어나서 한 차원 높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어떤 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선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이해하는 툴이라는 입장에서는 이분법의 세계가 중요하지만 그 이분법의 입이 적용되기 이전에 좀 더 통합적인 세계, 그 이전의 세계건 그 이후의 세계건 이분법을 통합해낼 수 있는 이분법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 갈라진 것을 통합해낼 수 있는 어떤 상태로서의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얘기들을 우리가 동양 쪽의 접근법을 배우면 동서양을 동시에 좀 더 함께 우리가 통합해낸,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뭐 좀 재밌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네. 상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비트코인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상화폐 이런 건데, 그거는 실체가 없는 말 그대로 화폐라고 하는 상이 지배하는 경제 쪽이니까. 바로 그렇죠. 바로 상이 지배하는 거죠. 네, 거기서 부자가 되었다가 안 됐다가 뭐 전혀 지금 거기서 난리가 나고 있죠. 지금 이 네. 상에서 완전히 이제 그 상이 깨졌을 때는 지금 어떤 사태가 올지 지금 겁나는 상황이 온 거죠. 뭐 저처럼 아예 그쪽에는 뭐 대체로 그렇겠지만 발 안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무슨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가 상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망상인지 아니면 현실 감각이 있는 생각인지 그 차이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 현실 감각이 있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인데, 그렇죠. 네, 현실 감각이라는 게 또 다른 상의 지배인데 그것도 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대부분 상을 다른 상으로 교체하고 또 다른 상으로 교체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해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가 하나의 또 상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어나 어떤 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게 이제 동양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언어가 끊어진 세계를 우리가 그 지점에 가야만 우리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전부터 공덕이 많이 쌓인 사람은 금년에 조금 이 생애 동안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백 년을 몇 번 수없이 많은 윤회를 해야 그걸 깨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건데 사실은 그것도 허상이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할 사람이 있겠죠.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이다라고 그거 자체를 허상으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죠. 그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뉴욕에서는 이제 원격 수업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애들이 이제 다 수업을 했는데 제 애들도 지금 1년 반 동안 그렇게 했는데 큰애가 그 뭐냐 학교 수업을 하는데 수업도 수업 질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숙제를 안 했어요. 호목을 내주는 거를. 숙제를 거의 안 하니까 과목이 막 거의 전 과목이 페일 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페일 나면은 유급돼 가지고 그 학년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여름 방학 동안 그 서머 스쿨을 해야지 이제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 가지고 아이고 한 두어 달 동안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결국 페일은 다 면했는데 그거를 아이한테 그걸 애가 그 무슨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숙제를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는 하기 싫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기 싫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라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시키니까 해가지고는 점수를 다 받더라고요. 그렇죠. 애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이 아이에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거 이야기하는데 저도 많은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학교 제도에 따라가야 된다고 해야 될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해야 될지 왜냐면 학교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상을 따라가라 하기에는 그 저희 집 애가 뭐랄까 좀 특이한 거는 내가 그걸 왜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 벌써 철학자가 다 있는데. 네, 근데 저도 글쎄 그걸 왜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따라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배를 당하지 말고 거기에 네가 평가를 받지 말고 네가 평가를 해버려라 이거죠. 별것 아닌 거니까 해주지 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평가를 당하는 지배당하는 꼴이 되지 않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얘가 하는 짓이 거의 페일만 면할 정도로 하고는 더 이상을 안 해버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게 그 공부 잘해가지고 다 뭐 A 받는다 해가지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페이를 면했으면 성공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예 상해 집에서 벗어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갈등이 많고 생각보다 그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두려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상해 지배를 벗어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상해 세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공부 잘하겠다 하는 것도 망상 같아요. 그것도 망상이죠. 그래, 우리가 이상적인 상을 만들어내고 어떤 건 좋은 거고 어떤 것은 나쁜 거고 상도 이런 거 계속 만들어가면서 문제는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그걸 예술가의 얘기를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그린 호랑이를 그려놓고 그 호랑이가 무서워서 호랑이에 잡혀먹히는 꼴이다. 우리가 막 어떤 상을 만들어놓고 그 상의 지배를 받아버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환상에 의해서 우리 지배받는다고 하는 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자기가 이상적인 자아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거가 안 된다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살하고 이런 사태들이 나오니까 결국 자기가 만든 자기가 그린 그림에 잡혀 먹히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상해 집이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개념으로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얼리티라고 하는 게 상해 지배를 받고 있는 세계 속에서 그래서 내가 태어났다, 죽었다, 내가 늙고 있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것 자체가 하나의 관념들이죠. 하여튼 보면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뭐 교리든지 전통이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말 그대로 그냥 여기 뭐 초월적 기능 나왔지만은 이 초월적 기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성경 해석이 한국 언어에서 문제 때문에 잘못 해석돼 가지고 그게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서 교리처럼 돼버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있죠.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떤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밀이라고 돼 있는데 한국 말로는 볼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밀 추수하는 때인데 여기는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라 그래가지고 땡스기빙이 한국은 2번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1번을 말했는데 그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2번을 만들어버리고 그게 교리가 되고 그 나중에 되면 그 뭐하러 2번씩에 만들었냐 했는데는 결국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 말고는 없는 꼴이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뭐에 지배를 당하는 건지 드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타너 스님이 하신 얘기가 우리는 번역을 타너 스님 좋아했던 그 허심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 부분을 원래 한자 한문 성경에서는 허심이라고 표현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걸 마음이 가난하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원래 한자의 한문 성경의 내용보다 훨씬 다른 의미로 번역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복음서 자체가 그 4개 복음서 자체가 서로 간에 해석을 담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전혀 또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그 글 쓴 저자 내지는 공동체의 그들의 해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담겨 있는 거죠. 네, 담겨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분리해낼 것이냐. 왜냐하면 그 해석이 당연히 옳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 당시의 상황에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경우는 계속 그거는 어떤 본질에 대한 것들을 더 계속 탐구하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해가지고 더 많은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